제7장 위대한 오지에게 가는 여행. 주변에 집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숲속의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밤을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 나무는 가지가 굵고 넓게 펼쳐져 있어서 이슬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기에 아주 좋았다. 양철 나무꾼이 도끼로 땔감을 잔뜩 베어오자 도로시는 모닥불을 환하게 지폈다. 모닥불은 도로시를 따스하게 덮여주었고 또 외로움이 덜 느껴지게 해주었다. 도로시는 토토와 마지막 남은 빵을 먹으면서 내일 아침부터는 어찌해야 할지 걱정했다. 사자가 말했다. 만약 네가 괜찮다면 내가 숲에 가서 사슴을 잡아올게. 그걸 불에 구워 먹을 수 있을 거야. 넌 요리된 음식을 좋아하는 독특한 입맛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넌 훌륭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어. 양철 나무꾼이 애원했다. 안 돼. 제발 그러지 마. 네가 불쌍한 사슴을 죽인다면 난 분명 눈물을 흘리게 될 거고 그러면 내 턱이 다시 녹슬어 버릴 거야. 그러자 사자는 숲속에 들어가서 자기만의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왔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사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허수아비는 도토리가 잔뜩 열린 나무를 발견하고는 도로시가 오랫동안 굶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것을 바구니에 가득 채웠다. 도로시는 허수아비가 매우 친절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불쌍하게도 그가 도토리를 줍는 모습에 배꼽을 잡고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도토리는 아주 작았고 지푸라기로 만든 통통한 그의 손은 움직임이 서툴러서 그가 바구니에 넣는 것보다 다시 떨어뜨리는 것이 더 많았다. 하지만 허수아비는 바구니를 채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하지 않았다. 모닥불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위해 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허수아비는 지푸라기에 불똥이라도 튀어 자기가 다 타버릴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허수아비는 불꽃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다. 다만 한 번 깊이 잠든 도로시에게 마른 낙엽을 덮어주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을 뿐이다. 낙엽들이 매우 포근하고 따뜻하게 감싸주었기 때문에 도로시는 아침까지 편안하게 잘 수 있었다. 날이 밝자 도로시는 작은 개울가에 가서 얼굴을 씻었고 곧바로 그들은 모두 함께 에메랄드시를 향해 출발했다. 이 날은 이 여행자들에게 아주 사건이 많은 날이었다. 걷기 시작한 지 1시간도 못 되어서 그들은 커다란 계곡에 의해 길이 끊겨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낭떠러지 사이는 꽤 넓었다. 그들이 엎드린 채 낭떠러지 끝으로 기어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계곡은 매우 깊었고 바닥에는 크고 울퉁불퉁한 바위들이 많이 있었다. 또 경사가 아주 심해서 기어 내려갈 수가 없었다. 잠깐 동안 여기서 그들의 여행이 끝날 것처럼 여겨졌다. 도로시가 절망스럽게 물었다. 이제 우리 어쩌지?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 그리고 사자는 풍성한 갈기를 흔들며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다. 그때 허수아비가 말했다. 우리는 날 수 없어. 그건 분명한 사실이야. 그리고 저기를 기어 내려갈 수도 없어.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여길 뛰어넘을 수 없다면 우린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어. 내 생각엔 저기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겁쟁이 사자는 마음속으로 조심스럽게 거리를 재고 나서 불쑥 그렇게 말했다. 허수아비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잘 됐어. 한 번에 한 명씩 네 등에 태워서 우리를 옮길 수 있겠다. 사자가 말했다. 좋아, 한번 해보자. 누가 먼저 탈래? 허수아비가 선뜻 말했다. 내가 탈게. 혹시라도 네가 저 계곡을 뛰어넘지 못하게 되면 도로시는 죽을 수도 있어. 양철 나무꾼은 저 아래 바위들에 부딪혀 심하게 망가질 거야.
하지만 난 떨어지더라도 전혀 다치지 않으니까 괜찮아. 겁쟁이 사자가 말했다. 사실 나 지금 떨어질까봐 엄청 겁이 나.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면 이렇게 시도해보는 수밖에 없겠지. 자, 내 등에 올라타. 우리 한번 해보자. 허수아비가 사자의 등에 올라가자 그 커다란 야수는 낭떠러지 끝으로 걸어가서 몸을 웅크리고 앉았다. 달려가다가 뛰어넘어야 하는 거 아냐? 하고 허수아비가 물었다. 사자가 대답했다. 그렇게 하는 건 우리 사자들의 방법이 아니야. 그리고는 크게 펄쩍 뛰어올라 공중으로 몸을 쏘아 올린 후 반대편 땅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사자가 쉽게 성공하는 것을 보자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 허수아비를 등에서 내려놓은 사자는 다시 계곡을 뛰어넘어 돌아왔다. 도로시는 자신이 다음 차례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팔에 토토를 안고 사자의 등에 올라 한 손으로 갈기를 꽉 붙잡았다. 바로 다음 순간 그녀는 하늘을 날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이것에 대해 생각하기도 전에 벌써 반대편에 도착해 있었다. 사자는 다시 돌아가 양철 나무꾼을 데리고 왔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사자가 쉴 수 있도록 모두 거기에 앉아서 기다렸다. 여러 번의 도약으로 인해 사자는 숨이 차서 아주 오랫동안 달린 개처럼 혀를 길게 내밀고 헐떡이고 있었다. 이쪽 편의 숲은 훨씬 더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서 어둡고 우물해 보였다. 사자가 충분히 쉬고 난 후 그들은 노란 벽돌길을 따라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마음속으로 과연 이 숲이 끝나고 밝은 햇살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며 말없이 걸었다. 숲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울음소리에 그들의 불안감은 더 커졌다. 이 숲에는 칼리다가 살고 있다고 사자가 속삭이며 말했다. 도로시가 물었다. 칼리다가 뭐야? 사자가 대답했다. 그들은 몸은 곰이고 머리는 호랑이인 괴물이야. 발톱이 매우 길고 날카롭기 때문에 내가 토토를 죽이는 것만큼 아주 쉽게 날 두동강 낼 수 있지. 난 칼리다가 너무너무 무서워. 도로시가 말했다. 네가 무서워하는 게 당연해. 그들은 분명 무시무시한 짐승일 거야. 사자가 막 대답하려는 순간 그들은 길을 끊어놓은 또 다른 계곡을 만났다. 하지만 이번엔 너무 넓고 깊어서 사자는 자신이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걸 바로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주저앉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했다. 깊이 생각을 한 뒤 허수아비가 말했다. 여기 낭떠러지 가까이에 아주 큰 나무가 있어. 만약 양철 나무꾼이 이 나무를 베어 넘어뜨리면 반대쪽으로 쓰러질 것이고 그러면 우린 쉽게 걸어서 건널 수 있어. 사자가 말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걸? 누가 보면 네가 머리에 지푸라기 대신에 뇌를 가지고 있는 줄 알겠는데? 나무꾼은 즉시 일을 시작했다. 그의 도끼는 매우 날카로웠기 때문에 나무는 금세 거의 다 베어졌다. 그러자 사자는 그의 강한 두 앞발을 나무에 얹고 있는 힘껏 밀었다. 커다란 나무는 천천히 기울더니 쿵 소리를 내며 계곡 건너편으로 넘어져 위쪽 가지들이 걸쳐졌다. 그들이 이 특이한 다리를 막 건너기 시작했을 때 사납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 모두 뒤를 돌아보았다. 곰의 몸에 호랑이 머리를 한 두 마리의 거대한 짐승이 그들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자 모두 공포에 질렸다. 겁쟁이 사자가 부들부들 떨면서 말했다. 저게 바로 칼리다야. 허수아비가 소리쳤다. 어서 가. 여길 건너야 돼. 그래서 도로시가 토토를 팔에 안고 가장 먼저 다리를 건너갔고 그 뒤를
양철 나무꾼이 뒤따랐고 그 다음에는 허수아비가 건넜다. 하지만 사자는 비록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지만 칼리다를 향해 돌아서서 아주 크고 무시무시하게 울부짖었다. 그 포효 소리에 도로시는 비명을 질렀고 허수아비는 뒤로 넘어졌다. 그 맹수들조차 너무 놀라서 잠깐 동안 멈춰서서 사자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자기들이 사자보다 더 크고 사자는 혼자인데 그들은 둘인 것을 기억하고는 다시 뛰어오기 시작했다. 사자는 나무다리를 건너와서 칼리다가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기 위해 돌아섰다. 칼리다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나무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그러자 사자가 도로시에게 말했다. 우린 끝났어. 그들은 분명 날카로운 발톱으로 우리를 갈갈이 찢어 넣을 거야. 그래도 내 뒤로 물러나 있어. 내가 살아있는 한 그들과 싸울 테니까. 잠깐만 하고 허수아비가 말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계속 생각하고 있던 허수아비는 양철 나무꾼에게 그들이 있는 쪽의 나무 끝을 베어버리라고 부탁했다. 양철 나무꾼은 즉시 자신의 도끼로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다. 두 칼리다가 거의 다 건너왔을 때쯤 나무는 우직 끈 소리를 내며 계곡 아래로 무너져 내렸고 그 위에 있던 야수들은 끔찍한 고함을 지르며 떨어져 아래에 있던 날카로운 바위들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겁쟁이 사자는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휴, 좀 더 오래 살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죽는다는 건 정말 기분 나쁜 일이거든. 그 괴물들이 너무 무서워서 난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려. 그러자 양철 나무꾼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아, 나도 두근거리는 심장을 가질 수 있었으면. 이 사건으로 인해 모두 이 숲을 어서 벗어나기만을 바랬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걸음이 빨라졌다. 그래서 도로시는 금방 지치게 되어 사자의 등에 올라타고 갈 수밖에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앞으로 나아갈수록 숲의 나무들은 점점 적어졌다. 정오쯤 되었을 때 그들은 물살이 빠르게 흐르고 있는 넓은 강을 만나게 되었다. 강 건너편에 아름다운 풍경 사이로 노란 벽돌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여기저기 피어있는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었고 길가에는 먹음직스러운 과일들이 잔뜩 열려있는 나무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들은 이 멋진 풍경을 보고 매우 기뻤다. 도로시가 물었다. 강을 어떻게 건너가지? 허수아비가 대답했다. 그건 쉬운 일이야. 양철 나무꾼이 뗏목을 만들면 우린 그걸 타고 건너편에 갈 수 있어. 그래서 나무꾼은 도끼를 들고 뗏목을 만들기 위해 작은 나무들을 베기 시작했다. 그동안에 허수아비는 강둑에서 싱싱한 과일이 잔뜩 달린 나무를 발견했다. 하루 종일 도토리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도로시는 매우 기뻐하면서 잘 익은 과일을 마음껏 먹었다. 양철 나무꾼이 지치지 않는 일꾼이긴 했지만 뗏목을 만드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었다. 그래서 밤이 되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나무 밑에 편안한 장소를 찾아서 자리를 마련하고 아침이 될 때까지 잠을 푹 잤다. 도로시는 에메랄드시에서 착한 마법사인 오지가 자기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주는 꿈을 꾸었다. 제8장 죽음의 양귀비 꽃밭. 다음 날 아침 우리의 작은 여행자들은 희망에 가득 차서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다. 도로시는 강가의 나무들에서 따온 복숭아와 자두로 마치 공주님과 같은 아침 식사를 했다. 그들 뒤에는 비록 많은 절망스러운 일들로 고생은 했지만 결국에는 무사히 지나온 어두운 숲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에메랄드시로 어서 오라고 손짓하고 있는 듯한 아름답고 찬란한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물론 지금은 넓은 강이 이 아름다운 땅으로부터 그들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뗏목이 거의 완성되고 있었다. 양철 나무꾼이 목재를 조금 더 베어와서 나무못으로 그것들을 고정시키자 그들은 출발할 준비가 되었다. 도로시는 뗏목의 가운데 앉아서 토토를 가슴에 안았다. 겁쟁이 사자가 뗏목에 오르자 그의 무게 때문에 뗏목이 심하게 기우뚱했다. 하지만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이 반대편으로 가서 서자 곧 균형을 되찾았다. 나무꾼과 허수아비는 물속에서 뗏목을 밀기 위해 긴 장대를 손에 들고 있었다. 처음에 그들은 순조롭게 잘 나아갔지만 강 중심부에서 이르자 빠른 물살에 뗏목이 하류 쪽으로 밀려 내려가 노란 벽돌길에서 점점 더 멀어졌다. 더구나 강물은 점점 더 깊어져서 긴 장대가 바닥에 닿지 않게 되었다.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이거 좋지 않은데? 만약 저쪽으로 건너가지 못하면 우린 악한 서쪽 마녀의 나라까지 흘러가게 될 거야. 그러면 그 마녀는 우리에게 마법을 걸어 노예로 만들겠지. 그러면 난 뇌를 얻지 못하게 될 텐데 하고 허수아비가 말했다. 그러면 난 용기를 얻을 수 없겠지 하고 겁쟁이 사자가 말했다. 그러면 난 심장을 얻지 못하게 될 거야 하고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그러면 난 캔자스로 돌아갈 수 없을 거야 라고 도로시가 말했다. 우린 반드시 에메랄드시로 가야 해. 허수아비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장대를 힘차게 밀었다. 그런데 장대가 강 바닥에 진흙에 단단히 박혀버렸다. 그래서 그가 장대를 다시 잡아당기기도 전에 뗏목이 떠내려가서 불쌍한 허수아비는 장대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 강 한가운데에 남겨졌다. 잘 가 하고 허수아비가 소리치자 그들은 모두 그를 남겨놓을 수밖에 없어서 매우 안타까웠다. 사실 양철 나무꾼은 울음을 터뜨렸지만 다행히도 자신이 녹슨다는 사실을 얼른 기억해내고는 도로시의 앞치마로 눈물을 닦았다. 이 사건은 허수아비에게 아주 불행한 일이었다. 허수아비는 이런 생각을 했다. 난 지금 도로시를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나빠졌어. 옥수수밭에 장대에 매달려 있을 때는 어쨌든 까마귀들을 놀래켜 주기라도 했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강 한가운데 장대에 매달린 허수아비가 무슨 쓸모가 있겠어. 영원히 뇌를 가지게 될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이 정말 슬퍼. 하류 쪽으로 뗏목이 계속 내려가서 불쌍한 허수아비는 저 뒤로 멀리 보였다. 그때 사자가 말했다. 이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뭔가 해야 해. 내 생각에는 너희들이 내 꼬리를 단단히 붙잡고 있으면 내가 뗏목을 끌고 강 건너편까지 수영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는 사자가 물속으로 뛰어들자 양철 나무꾼은 그의 꼬리를 꽉 붙잡았다. 사자는 있는 힘을 다해 강변 쪽으로 헤엄을 치기 시작했다. 비록 사자가 몸집이 크기는 했지만 뗏목을 끌고 헤엄을 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조금씩 그들은 강 중심의 빠른 물살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그러자 도로시는 양철 나무꾼의 장대를 받아들고
뗏목이 강가로 나아가도록 힘껏 밀었다. 마침내 강변에 닿아 아름답고 푸른 풀밭에 올라서자 그들은 모두 녹초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는 강물이 에메랄드시로 향하는 노란 벽돌길에서 너무나 먼 곳으로 그들을 데리고 왔음을 알게 되었다.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양철 나무꾼이 물었다. 사자는 풀밭에 누워 햇볕에 몸을 말리고 있었다. 도로시가 대답했다. 어떻게 해서든지 노란 벽돌길로 돌아가야 해. 그러자 사자가 덧붙여 말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길이 다시 나올 때까지 강둑을 따라 걸어 올라가는 걸 거야. 그래서 잠시의 휴식을 가진 후에 도로시는 바구니를 집어들었고 그들은 푸른 강둑을 따라 강물이 그들을 떠밀고 내려오기 시작한 곳에 있는 그 길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이곳은 아름다운 꽃들과 과일나무들과 기분 좋은 햇살이 가득한 매우 아름다운 곳이었다. 불쌍한 허수아비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그들은 매우 행복했을 것이다. 도로시가 아름다운 꽃을 꺾기 위해 잠시 멈춘 것 외에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걸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갑자기 양철 나무꾼이 소리쳤다. 저기 좀 봐. 그들이 모두 강 위로 눈을 돌리자 강물 한가운데에서 장대에 매달려 있는 허수아비를 볼 수 있었다. 그는 매우 외롭고 슬퍼 보였다. 도로시가 물었다. 어떻게 그를 구해낼 방법이 있을까? 사자와 나무꾼은 모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강둑에 앉아 슬픈 눈으로 허수아비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때 황새 한 마리가 날아가다가 그들의 모습을 보고는 쉬기 위해 강가에 내려앉았다. 황새가 물었다. 너희들은 누구니? 어디로 가는 길이야? 도로시가 대답했다. 난 도로시고 여기는 내 친구들인 양철나무꾼과 겁쟁이 사자야. 우리는 에메랄드시로 가는 중이야. 여기는 그곳으로 가는 길이 아닌데. 황새는 긴 목을 비틀며 이 수상한 무리를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도로시가 대답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우린 허수아비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를 다시 데려올 방법을 생각하는 중이야. 황새가 물었다. 허수아비는 어디 있는데? 작은 소녀가 대답했다. 저쪽, 강 한가운데. 황새는 그를 보더니 말했다. 만약 허수아비가 그렇게 크고 무겁지 않다면 내가 널 위해 그를 데려다 줄게. 도로시가 간절히 부탁하며 말했다. 그는 지푸라기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전혀 무겁지 않아. 만약 네가 그를 우리에게 데려다 준다면 우린 정말 고마워할 거야. 황새가 말했다. 좋아, 한번 해볼게. 하지만 만약 내가 옮기다가 너무 무거우면 강물에 다시 떨어뜨릴지도 몰라. 그 커다란 새는 공중으로 날아오르더니 허수아비가 장대에 매달려 있는 곳을 향해 강 위를 날아갔다. 황새는 그녀의 커다란 발톱으로 허수아비의 팔을 붙잡아서 도로시와 사자와 양철나무꾼과 토토가 앉아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자기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된 허수아비는 너무 기뻐서 그들 모두를 끌어안았다. 그리고는 걸어가는 동안 매 걸음마다 노래를 부를 정도로 그는 매우 흥겨웠다. 허수아비가 말했다. 강물 위에 영원히 있게 될 것 같아서 두려웠어. 하지만 친절한 황새가 날 구했지. 만약 뇌를 가지게 되면 난 다시 황새를 찾아가서 그녀의 친절함에 보답을 할 거야. 황새는 그들 옆에서 날아가며 말했다. 그걸로 됐어.
난 항상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돕는 걸 좋아하거든. 하지만 난 지금 가야겠다. 아이들이 둥지에서 날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너희들이 에메랄드 실을 가서 오즈의 도움을 받게 되기를 바랄게. 고마워. 도로시가 대답하자 친절한 황새는 하늘로 날아올라 곧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들은 화려한 색깔의 새들이 지저귀는 노래를 들으면서 아름다운 꽃들을 구경하며 걸어갔다. 꽃밭은 점점 무성해져 마치 땅에 양탄자를 깔아놓은 것 같았다. 그곳에는 노란색, 하얀색, 파란색, 보라색 등의 커다란 꽃들이 있었고 또 한쪽에는 도로시의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진홍빛깔의 양귀비 꽃밭이 펼쳐져 있었다. 정말 아름답지 않니? 도로시는 화려한 꽃에서 나는 진한 향내를 들이마시며 말했다. 허수아비가 대답했다. 정말 그런 것 같아. 만약 나한테 뇌가 있었다면 난 이 꽃들을 훨씬 더 좋아했을 거야. 양철 나무꾼도 말했다. 만약 내게 심장이 있었다면 나도 이 꽃들을 사랑하게 되었을 거야. 사자가 말했다. 난 항상 꽃을 좋아했어. 꽃은 무력하고 연약해 보이지. 그런데 숲속에서는 여기처럼 화려한 곳을 본 적이 없어. 그들이 걸어갈수록 진홍색 양귀비 꽃은 점점 더 많아졌고 다른 꽃들은 점점 더 적어졌다. 잠시 후 그들은 아주 넓은 양귀비 꽃밭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수많은 양귀비 꽃이 함께 내는 냄새는 그것을 들이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잠들게 하는 힘이 있다. 만약 잠든 사람을 양귀비 꽃 향기로부터 먼 곳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는 영원히 잠들게 된다. 하지만 도로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안다고 해도 온 사방이 진홍빛 꽃으로 덮여 있어서 벗어나기가 어려웠다. 머지않아 도로시의 눈은 점점 무거워졌고 그녀는 주저앉아 잠들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다. 하지만 양철 나무꾼은 도로시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았다.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우린 서둘러서 어두워지기 전에 노란 벽돌길로 가야 해. 허수아비가 나무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그들은 도로시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을 때까지 계속 쉬지 않고 걸었다. 자기도 모르게 도로시의 눈이 감겼고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잊어버리고는 양귀비 꽃 사이로 쓰러져서 잠이 들고 말았다. 어떻게 하면 좋지? 양철 나무꾼이 물었다. 사자가 말했다. 도로시를 여기 남겨두면 죽고 말 거야. 이 꽃 향기가 우릴 모두 죽이려고 해. 나도 겨우 눈을 뜨고 있지만 이 강아지는 벌써 잠이 들었어. 그건 사실이었다. 토토는 그의 주인 곁에 엎어져 자고 있었다. 하지만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은 사람처럼 살로 만들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꽃향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허수아비가 사자에게 말했다. 가능한 한 빨리 달려서 이 죽음의 꽃밭 밖으로 나가. 도로시는 우리가 데리고 갈게. 하지만 만약 네가 잠이 들면 너무너무 커서 우리가 옮길 수 없어. 그러자 사자는 정신을 차리고 있는 힘을 다해 빠르게 앞으로 달려나갔다. 순식간에 그는 시야에서 멀어졌다. 허수아비가 말했다. 우리 손을 맞잡아 의자처럼 만들어서 도로시를 옮기자. 그래서 그들은 토토를 들어 올려 도로시의 무릎에 놓고 서로 손을 맞잡아 의자처럼 만든 후 도로시를 그 위에 앉혀서 꽃밭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걸어갔지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양탄자 같은 죽음의 꽃밭은 결코 끝날 것 같지 않았다. 그들은 강줄기를 따라 걸어가다가
양귀비 꽃 사이에 누워 잠들고 있는 사자를 발견했다. 거대한 덩치의 사자에게조차도 꽃향기는 너무나 강력해서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자가 누워있는 곳은 눈앞에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는 양귀비 꽃밭의 경계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곳이었다. 양철 나무꾼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사자는 너무 무거워서 우리가 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가 영원히 잠을 자도록 여기에 남겨놓고 떠날 수밖에 없겠군. 어쩌면 꿈속에서라도 용기를 얻게 되겠지. 허수아비가 말했다. 정말 슬픈 일이야. 사자는 비록 겁쟁이였지만 아주 좋은 친구였어. 하지만 우리는 계속 가야만 해. 그들은 꽃향기의 독이 더 이상 도로시가 숨쉬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양귀비 꽃밭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진 강가의 적당한 곳에 잠든 도로시를 옮겼다. 그들은 도로시를 부드러운 잔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신선한 바람이 그녀를 깨울 때까지 기다렸다. 제9장 들쥐 여왕. 도로시 옆에 서 있던 허수아비가 말했다. 이제 노란 벽돌길이 멀지 않았어. 우리가 강에서 떠내려가기 시작했던 곳에 거의 다 온 것 같아. 양철 나무꾼이 대답을 하려고 하는 순간 그는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가 고개를 돌리자 이상하게 생긴 짐승 하나가 그들을 향해 풀바디를 껑충껑충 뛰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커다랗고 노란 들고양이였다. 나무꾼은 그 들고양이가 무언가를 쫓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고양이의 귀는 머리에 바짝 붙어 있었고 흉측한 이빨이 모두 보일 정도로 입을 크게 벌리고 빨간 두 눈은 불덩어리처럼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들고양이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양철 나무꾼은 그 고양이 앞에 작은 회색 들쥐가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무꾼은 비록 심장이 없었지만 들고양이가 그렇게 작은 짐승을 죽이려 하는 게 불쌍하게 생각되었다. 그래서 들고양이가 그의 옆을 지나갈 때 나무꾼은 도끼를 들어 빠르게 휘둘렀다. 두동강이 난 들고양이의 목이 나무꾼의 발밑에 떨어졌다. 이제 적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들쥐는 바로 멈춰섰다. 그리고는 나무꾼에게 천천히 다가와서 찍찍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내 생명을 구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양철 나무꾼이 대답했다. 괜찮아. 그러지 않아도 돼. 너도 알다시피 나는 심장이 없기 때문에 친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도와주려고 애쓰고 있어. 그게 단지 한 마리의 생쥐라도 말이야. 그러자 그 작은 짐승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단지 생쥐 한 마리라고? 난 여왕이다. 모든 들쥐들의 여왕이란 말이다. 오, 이런. 하고 말하며 양철 나무꾼은 허리를 숙여 절을 했다. 들쥐 여왕이 말했다. 내 생명을 구해줬으니 그대는 용감할 뿐만 아니라 위대한 일을 한 것이다. 바로 그때 여러 마리의 들쥐들이 짧은 다리로 움직일 수 있는 최대한 빨리 발을 돌려서 달려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여왕을 보자 소리쳤다. 오, 여왕폐하, 저희는 여왕님이 죽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 커다란 들고양이한테서 피하시다니 다행입니다. 그들은 모두 머리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조그만 여왕에게 절을 했다. 그녀가 대답했다. 이 웃기게 생긴 양철 인간이 들고양이를 죽이고 내 생명을 구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들은 모두 이 사람을 섬기고 아주 작은 소원이라도 들어주도록 하라.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들쥐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합창을 하듯 대답했다. 하지만 곧
사방으로 날새게 달아나야 했다. 토토가 잠에서 깨어나 주위에 있는 이 쥐들을 보더니 기쁨에 겨워 한 차례 짖고는 생쥐들 가운데로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토토는 캔자스에 살았을 때부터 항상 쥐들을 쫓아다니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나 곧 양철나무꾼이 이 강아지를 잡아 팔에 꼭 껴안고는 쥐들에게 말했다. 돌아와요, 돌아오세요. 토토는 당신들을 해치지 않아요. 들쥐 여왕은 이 말을 듣고 숲풀 밑에서 고개를 내밀고는 주저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개가 정말 우리를 물지 않을까? 나무꾼이 말했다. 내가 잡고 놓아주지 않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자 들쥐들이 한 마리씩 다시 살금살금 기어나왔다. 토토는 비록 나무꾼의 팔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서 나무꾼을 물기도 했지만 다시 짖지는 않았다. 마침내 그들 중에서 가장 큰 들쥐가 말했다. 우리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우리 여왕님의 목숨을 구해주신 것에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나무꾼이 대답했다. 내 생각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생각을 하려고 애를 써도 머리가 지푸라기로 채워져 있어서 생각을 할 수 없는 허수아비가 재빨리 말했다. 아,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친구인 겁쟁이 사자를 구해주세요. 그는 양귀비 꽃밭에 잠들어 있어요. 조그만 들쥐 여왕이 비명을 질렀다. 사자라고? 우릴 모두 잡아먹으려고 할 텐데. 그러자 허수아비가 분명하게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사자는 겁쟁이거든요. 들쥐가 물었다. 정말이요? 허수아비가 대답했다.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는 우리 친구들은 어느 누구도 해치지 않아요. 사자를 구할 수 있도록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준다면 그가 여러분 모두를 친절하게 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할게요. 여왕이 말했다. 그럼 좋아요. 당신을 믿어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당신을 여왕님이라고 부르는 들쥐들이 많은가요?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명령을 기꺼이 따르나요? 여왕이 대답했다. 물론이죠. 그리고 우린 수천 마리나 돼요. 그러면 그들이 모두 긴 끈을 가지고 가능한 한 빨리 이곳으로 다시 모이도록 해주세요. 여왕은 모여있는 들쥐들에게 돌아서서 즉시 가서 모든 백성을 모으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허수아비가 양철 나무꾼에게 말했다. 그럼 이제 너는 강가로 가서 나무들을 베어 사자를 옮길 수 있게 수레를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나무꾼은 즉시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작업을 시작했다. 그가 베어낸 나무에서 모든 가지와 잎을 쳐낸 통나무들로 수레를 만들었다. 그는 통나무들을 나무못으로 서로 고정시키고 커다란 나무 둥치의 짤막한 부분으로 4개의 바퀴를 만들었다. 나무꾼이 매우 빠르면서도 능숙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들쥐들이 도착하기 시작할 때쯤에는 이미 수레가 완성되어 있었다. 사방에서 커다란 쥐, 조그만 쥐, 그리고 중간 크기의 쥐들이 수천 마리가 몰려왔다. 그들은 모두 입에 끈을 물고 있었다. 바로 그때 도로시가 긴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떴다. 도로시는 자기가 풀밭에 누워서 겁먹은 표정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수천 마리의 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랐다. 그러나 허수아비가 그동안의 일을 모두 말해주자 위엄있게 서 있는 들쥐를 향해 돌아서서 말했다. 여왕폐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도로시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고 여왕은 무릎을 약간 구부려 인사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여왕은 도로시와 금세 친해졌다. 허수아비와 나무꾼은 들쥐들이 가져온 끈을 이용해서
쥐들을 수레에 연결했다. 끈의 한쪽은 각 들쥐의 몸에 걸고 다른 한쪽은 수레에 묶었다. 물론 수레는 그것을 끄는 쥐에 비하면 수천 배나 컸다. 하지만 모든 들쥐들이 몸을 수레에 묶어 힘을 합치자 그들은 수레를 쉽게 끌 수 있었다. 심지어 허수아비와 양철나무꾼이 수레 위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기하고 조그만 쥐들은 사자가 잠들어 있는 곳까지 수레를 금세 끌고 갔다. 그들은 사자를 겨우겨우 수레에 올려놓을 수 있었다. 사자가 아주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러자 들쥐 여왕은 그녀의 백성들에게 즉시 출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여왕은 들쥐들이 양귀비 꽃밭에 너무 오래 머물러서 그들 역시 잠들까봐 두려웠다. 비록 그들이 수가 많기는 했지만 몸집이 작아서 그런지 처음에 사자를 실은 수레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무꾼과 허수아비가 함께 뒤에서 밀자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사자가 독성이 있는 꽃향기 대신에 달콤하고 신선한 공기로 숨 쉴 수 있도록 그를 양귀비 꽃밭에서 멀리 떨어진 푸른 초원으로 옮겨갔다. 도로시는 그녀의 친구를 죽음에서 구해줘서 고맙다고 들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다. 도로시는 그동안 이 덩치 큰 사자와 정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자가 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기뻤다. 들쥐들은 수레에서 풀려나자 숲을 속으로 흩어져 각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들쥐 여왕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다. 여왕이 말했다. 만약 우리 도움이 또 필요하게 되면 들판으로 나와서 우리를 불러요. 우리가 그 소리를 들으면 당신들을 도우러 달려올 테니까. 그럼 잘 가요. 안녕히 계세요. 그들이 모두 인사를 하자 여왕은 돌아갔다. 도로시는 토토가 여왕을 쫓아가서 놀라게 할까봐 토토를 품에 꼭 안고 있었다. 그 후에 그들은 모두 사자가 깨어날 때까지 그 옆에 앉아서 기다렸다. 허수아비가 근처에 있는 나무에서 과일을 따다 주어서 도로시는 그것으로 저녁을 먹었다. 제10장 성문의 수문장. 겁쟁이 사자는 양귀비 꽃밭에 누워 죽음의 향기를 오랫동안 들이마셨기 때문에 깨어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사자는 눈을 뜨자 수레에서 굴러내려와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매우 기뻐했다. 사자는 앉아서 하품을 하며 말했다. 난 있는 힘껏 아주 빨리 달렸어. 하지만 꽃향기가 너무나 강했나 봐.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날 끌어낼 수 있었지? 그래서 그들은 사자에게 들쥐들이 친절하게 그를 죽음에서 구해준 것을 얘기해 주었다. 그러자 사자는 껄껄 웃으며 말했다. 난 항상 내가 아주 크고 무시무시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꽃처럼 아주 작은 것이 날 거의 죽일 뻔했고 쥐와 같이 아주 조그만 짐승이 내 목숨을 구했군. 이거 참 신기한 일이야. 그런데 친구들,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거지? 도로시가 말했다. 우린 노란 벽돌길을 찾을 때까지 계속 가야 해. 그래야 에메랄드 시로 갈 수 있어. 그래서 사자가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이전처럼 활력을 되찾자 그들은 여행을 시작했다. 부드럽고 싱그러운 풀밭 위를 걸어가는 것은 매우 기분이 좋았다. 오래 걸리지 않아서 그들은 노란 벽돌길에 도착했다. 그리고는 위대한 오지가 살고 있는 에메랄드 시를 향해 방향을 돌렸다. 길은 평탄하게 잘 포장되어 있었고 그곳의 경치는 아름답기만 했다. 더구나 음울한 그늘 속에서 수많은 위험들을 만났던 숲을 벗어나게 된 것이 즐거울 뿐이었다. 길 양쪽 옆으로 세워져 있는 울타리를 다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울타리들은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농부들이 살고 있는 작은 집들도 역시 초록색이었다. 오후 동안에 그들은 많은 집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때때로 사람들이 문 앞에 나와서 무언가 묻고 싶어하는 궁금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커다란 사자가 매우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오거나 말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아름다운 초록 에메랄드 빛깔의 옷을 입고 있었고 먼치킨들처럼 끝이 뾰족한 모자를 쓰고 있었다. 도로시가 말했다. 여긴 분명히 오지의 나라가 틀림없어. 에메랄드 시에 가까이 온 것이 분명해. 허수아비가 대답했다. 맞아. 먼치킨들은 파란색을 좋아하지만 여긴 모든 게 초록색이야.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먼치킨들처럼 친절해 보이지는 않는군. 오늘 밤에 잠잘 곳을 찾지 못할까봐 걱정인데. 도로시가 말했다. 과일 말고 뭔가 다른 것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토토도 아주 배가 고플 거야. 다음번 집이 나오면 거기 들어가서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그들은 꽤 큰 농가를 찾아갔다. 도로시가 대담하게 문 앞으로 걸어가서 문을 두드렸다. 한 여자가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로만 문을 열고는 말했다. 꼬마야, 무슨 일이니? 저 커다란 사자는 왜 같이 다니는 거야? 도로시가 대답했다. 괜찮으시다면 하룻밤만 묵고 갈게요. 저 사자는 내 친구고 어느 누구도 해치지 않아요. 그 여자는 문을 조금 더 열고 물었다. 그럼 길들여진 사자란 말이니? 도로시가 말했다. 물론이죠. 그리고 그는 아주 겁쟁이에요. 아주머니가 사자를 무서워하는 것보다 그가 아주머니를 더 무서워할걸요? 그 여자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사자에게 눈길을 한 번 주고는 말했다. 좋아, 안으로 들어오렴. 저녁 식사와 잠잘 곳을 줄게. 그래서 그들은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아주머니 외에 어린아이 2명과 한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는 다리를 다쳐 한쪽 구석에 있는 안락의자에 누워 있었다. 그들은 이 이상한 무리를 보고는 깜짝 놀란 것 같았다. 아주머니가 식탁을 차리는 동안 그 남자가 물었다. 너희들은 모두 어디로 가는 중이니? 도로시가 말했다. 위대한 오즈를 만나러 에메랄드 시로 가고 있어요. 남자가 놀라서 소리쳤다. 오, 이런. 너희들은 오즈가 만나줄 거라고 생각하니? 도로시가 대답했다. 그럼요. 왜 만나주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오즈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있는 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든. 나도 에메랄드 시에 여러 번 가봤는데 그곳은 정말 아름답고 신비로운 곳이야. 위대한 오즈를 만나보길 원했지만 한 번도 허락받지 못했지. 아니, 살아있는 사람 중에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 허수아비가 물었다. 그는 밖에 전혀 나오지 않나요? 전혀. 그는 매일 궁전의 커다란 아련실에 앉아있지만 그를 섬기는 사람들조차 어느 누구도 직접 그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 도로시가 물었다. 오즈는 어떻게 생겼는데요? 그 남자는 골똘히 생각하며 말했다. 그게 말하기가 좀 곤란한데 너희들이 아는 대로 그는 위대한 마법사이기 때문에 원하는 어떤 모습으로도 자기를 바꿀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가 새처럼 생겼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코끼리 같다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고양이처럼 생겼다고 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요정이나 브라운이나 아니면 그가 원하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지. 하지만 진짜 오즈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도로시가 말했다. 그거 정말 신기하네요. 하지만 우린 어떤 수를 써서라도 오즈를 만나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여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거예요. 남자가 물었다. 너희들은 왜 그 무시무시한 오즈를 만나고 싶어 하니? 허수아비가 열의에 가득 차 대답했다. 난 오즈에게 뇌를 받고 싶어요. 그러자 남자가 장담하듯 말했다. 오, 그건 오즈에게 아무 일도 아니야. 그는 네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뇌를 가지고 있거든.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난 오즈에게 심장을 받고 싶어요. 남자가 계속해서 말했다. 그것도 오즈에겐 어려운 일이 아니야. 오즈는 온갖 모양과 크기의 심장을 모아놓았거든. 겁쟁이 사자가 말했다. 난 오즈에게 용기를 얻고 싶어요. 남자가 말했다. 오즈는 왕궁에 용기를 담은 커다란 단지를 가지고 있지. 그는 용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단지를 황금 덮개로 덮어놓았단다. 오즈는 기꺼이 너에게 용기를 줄 거야. 도로시가 말했다. 난 오즈가 나를 캔자스로 보내주길 원해요. 남자는 깜짝 놀라서 물었다. 캔자스는 어디에 있는 곳인데? 도로시는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건 나도 몰라요. 하지만 내 고향은 그곳이에요. 어딘가에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래, 그럴 거야. 괜찮아. 오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 널 위해 캔자스를 찾아낼 거야. 하지만 우선 오즈를 만나야만 하는데 그게 큰일이구나. 위대한 마법사는 항상 자기 뜻대로만 할 뿐 어느 누구도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 그건 그렇고 넌 원하는 게 뭐니? 하고 그는 토토를 향해 말했다. 토토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꼬리를 흔들 뿐이었다. 그때 아주머니가 저녁 식사 준비가 다 되었다고 불러서 그들은 모두 테이블에 모여 앉았다. 도로시는 맛있는 포리지와 스크램블 에그 한 접시와 부드러운 빵 한 접시를 맛있게 먹었다. 그녀는 식사가 매우 즐거웠다. 사자는 포리지를 좀 먹었지만 입맛에는 맞지 않았다. 포리지는 귀리를 만드는 것이고 귀리는 말을 위한 음식이지 사자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투덜거렸다.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토토는 묻은 음식을 조금씩 먹었고 다시 멋진 식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즐거워했다. 아주머니는 도로시가 잠을 잘 침대를 내주었고 토토는 도로시 옆에 누웠다. 사자는 도로시가 잠을 방해하지 않도록 도로시의 방문 앞을 지켰다.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은 잠을 자지 않기 때문에 한쪽 구석에서 밤새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하게 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양이 떠오르자마자 그들은 길을 떠났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눈앞에 하늘이 아름다운 초록빛으로 빛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도로시가 말했다. 저기가 에메랄드 시인 것이 분명해. 그들이 계속 걸어갈수록 초록색 불빛은 점점 더 밝아졌다. 마침내 그들의 여행이 곧 끝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성벽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가 되어서였다. 성벽은 아주 높고 두꺼웠으며 역시 밝은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노란 벽돌길이 끝나는 지점에 이르자 그들 앞에 커다란 성문이 나타났다. 온통 에메랄드로 장식되어 있는 성문은 햇빛을 받아 번쩍거리고 있어서 허수아비에 그려진 눈조차 그 밝기 때문에 눈이 부실 정도였다. 성문 옆에는 초인종이 있었다. 도로시가 버튼을 누르자 안에서 은방울이 짤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거대한 성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들이 모두 성문 안으로 들어가니 그곳은 천장이 높은 아치를 이루고 있고 벽에는 수없이 많은 에메랄드가 번쩍거리는 방이었다. 그들 앞에는 먼치킨과 비슷한 키 작은 사람이 서 있었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초록색 옷을 입고 있었고
그의 피부까지도 초록빛 색조를 띠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커다란 초록색 상자가 있었다. 도로시와 그의 친구들을 보자 그 남자가 물었다. 에메랄드 시에는 어떤 일로 오셨나요? 도로시가 말했다. 우리는 위대한 마법사 오즈를 만나려고 왔어요. 그 사람은 이 대답에 매우 놀라서 주저앉더니 뭔가 곰곰이 생각하는 듯 했다. 그는 당황한 듯 머리를 흔들면서 말했다. 오즈를 만나고 싶다고 내게 요청한 사람은 지난 몇 년 동안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즈는 강력하고 무서운 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게으르고 어리석은 요구를 해서 위대한 마법사의 현명한 생각을 방해한다면 그분은 화를 내고 당장 여러분을 파괴해버릴 겁니다. 허수아비가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 소원은 어리석은 것도 게으른 요구도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즈가 착한 마법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초록색 남자가 말했다. 물론이죠. 그는 에메랄드 시를 현명하고 훌륭하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호기심으로 그분을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정말 무시무시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감히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는 성문의 수문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위대한 오즈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시니 저는 그의 궁전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안경을 착용해 주세요. 도로시가 물었다. 왜요? 만약 안경을 쓰지 않으면 에메랄드 시의 눈부신 광채 때문에 눈이 멀게 될 거예요. 이 도시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밤낮으로 안경을 써야만 합니다. 이 도시가 처음 지어질 때부터 오즈의 명령으로 인해 시민들의 안경은 모두 잠겨져 있고 그 안경을 풀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커다란 상자를 열자 도로시는 그 상자가 다양한 사이즈와 모양의 안경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들은 모두 초록색 안경이었다. 수문장은 도로시에게 꼭 맞는 안경을 찾아서 씌워주었다. 안경에 달린 2개의 황금색 끈을 머리 뒤로 당겨서 조인 후에 수문장은 목에 걸고 있는 체인 끝에 매달린 작은 열쇠로 머리끈을 잠갔다. 일단 안경을 쓰자 도로시는 그것을 마음대로 벗을 수 없었다. 하지만 에메랄드 시의 광채로 인해 눈이 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초록색 피부를 가진 그 남자는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과 사자는 물론 조그만 토토에게까지 안경을 씌웠다. 그리고는 모두 열쇠로 단단히 잠갔다. 그리고 난 후 수문장은 자기 안경을 쓰고는 그들에게 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벽에 걸린 커다란 황금 열쇠를 꺼내서 그는 또 다른 문을 열었다. 도로시와 친구들은 모두 그를 따라서 문을 통과해 에메랄드 시의 거리로 나갔다. 제11장 오즈의 신비한 도시. 초록 안경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도로시와 친구들은 신비로운 에메랄드 시의 휘황찬란한 광채 때문에 눈이 부셨다. 거리에는 아름다운 집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모두 초록색 대리석으로 지어지고 여기저기에 반짝이는 에메랄드가 박혀 있었다. 그들은 역시 초록색 대리석으로 포장된 길을 따라 걸어갔다. 대리석 블럭들 사이에는 에메랄드가 촘촘히 줄지어 박혀서 밝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집의 창문들도 모두 초록색 유리로 되어 있었다. 도시 위의 하늘조차도 초록빛을 띠었고 내리쬐는 햇빛 줄기들도 초록빛이었다. 거리에는 수많은 남자, 여자, 아이들이 걷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초록색 옷을 입고 피부색도 초록빛깔을 띠었다. 사람들은 도로시와 여러 가지 모양의 구성원이 모인 이 신기한 무리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어린 아이들은 사자를 보자 모두 도망가서 자기 엄마 뒤에 숨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거리에는 많은 가게들이 있었는데 물건들도 모두 초록색이었다. 초록색 사탕, 초록색 팝콘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초록색 신발, 초록색 모자, 초록색 옷들을 팔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어떤 남자가 초록색 레모네이드를 팔고 있었다. 아이들이 레모네이드를 살 때 도로시가 보니 사용하는 동전들도 모두 초록색이었다. 그곳에는 말은 물론 어떤 종류의 동물도 없는 것 같았다. 남자들은 뒤에서 밀고 가는 작은 초록색 수레로 물건을 옮겼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었고 모두가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았다. 수문장은 거리를 지나 도시의 정확히 한가운데에 있는 거대한 건물로 그들을 인도했다. 그곳은 위대한 마법사인 오지가 사는 궁전이었다. 문 앞에는 초록색 군복을 입고 초록색 수염을 길게 기른 병사 한 명이 서 있었다. 수문장이 그 병사에게 말했다. 이 방문객들이 위대한 오즈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병사가 대답했다. 들어오십시오. 제가 오즈님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궁전 문에 들어서서 초록색 양탄자가 깔려 있고 에메랄드로 장식된 예쁜 초록색 가구들이 있는 큰 방으로 안내되었다. 그 방에 들어가기 전에 병사는 초록색 깔개에 그들의 발을 깨끗이 털도록 시켰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모두 앉자 병사가 공손하게 말했다. 편안히 쉬고 계십시오. 그동안 제가 아련실로 가서 오즈님에게 당신들이 이곳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와 친구들은 병사가 돌아올 때까지 한참을 기다렸다. 마침내 그가 돌아오자 도로시가 물었다. 오즈를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병사가 대답했다. 오, 아니요. 저는 한 번도 그분을 뵌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커튼 뒤에 앉아 계실 때 여러분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여러분이 정말 원한다면 만나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한 명씩만 그분이 계신 곳에 들어가야 하고 또한 하루에 한 명만 만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궁에 며칠 동안 머무르셔야 할 겁니다. 여러분이 편히 쉬실 수 있도록 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로시가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오즈는 정말 친절하시군요. 병사가 초록색 호루라기를 꺼내서 불자 즉시 예쁜 초록색 비단 옷을 입은 한 어린 소녀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 소녀는 아름다운 초록색 머리카락과 초록색 눈동자를 지니고 있었다. 소녀가 도로시 앞에서 허리 숙여 절을 하면서 말했다. 저를 따라오세요. 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시는 토토를 제외한 다른 모든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토토는 팔에 안고 초록 소녀를 따라갔다. 그들은 7개의 복도를 지나고 3개의 높은 계단을 올라가서야 궁전의 앞쪽에 있는 한 방에 도착했다. 그 방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은 방이었다. 방 안에는 부드럽고 편안한 침대가 초록 비단 이불과 초록 벨벳 침대보에 덮여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 있는 아주 작은 분수에서는 공기 중에 물 한 개처럼 뿜어나오는 초록빛 향수가 아름답게 조각된 초록색 대리석 분수대로 떨어지고 있었다. 창가에는 아름다운 초록빛 꽃이 있었고 한 선반에는 초록색 작은 책들이 한 줄로 꽂혀 있었다. 도로시는 이 책들을 열어보았다. 책에는 신기한 초록색 그림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도로시는 깔깔 웃었다. 옷장 안에는 비단과 공단, 벨벳으로 만들어진 초록색 옷들이 많았는데 그 옷들은 모두 도로시 옷에 꼭 맞았다. 초록 소녀가 말했다.
편안히 쉬십시오.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종을 울려주세요. 오주님이 내일 아침에 부르실 거예요. 그 소녀는 도로시를 혼자 남겨두고 다른 친구들에게로 돌아갔다. 다른 친구들도 역시 궁전에서 가장 좋은 곳에 각자 방을 받았다. 물론 이런 멋진 접대가 허수아비에게는 별로 쓸모가 없었다. 방에 홀로 남게 되자 허수아비는 문 앞쪽의 한 곳에 바보처럼 서서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그는 침대에 누워서 쉬지 않아도 되었고 눈을 감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방이라도 상관없다는 듯이 한 구석에서 거미줄을 짓고 있는 작은 거미를 밤새 보고 있었다. 양철 나무꾼은 그가 사람과 같은 육체가 있었을 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그는 잠을 잘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자신의 연결 부위가 잘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이쪽 저쪽으로 움직이면서 시간을 보냈다. 사자는 숲의 마른 나뭇잎 위에서 자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꽉 막힌 방에 있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일로 스스로 신경을 긁을 만큼 민감한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침대로 뛰어 올라가서 고양이처럼 몸을 둥글게 말고는 가르랑거리다가 곧바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후에 초록색 하녀가 도로시를 데리러 왔다. 하녀는 도로시에게 초록색 양단으로 장식된 아주 예쁜 공단 드레스를 입혀주었다. 도로시는 초록색 비단 앞치마를 두르고 토토의 목에는 초록색 리본을 묶었다. 그리고는 위대한 오즈를 만나기 위해 아련실로 출발했다. 처음에 그들이 커다란 연회실로 들어가자 그곳에는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귀족들과 귀부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서로 얘기하는 것 외에는 하는 일이 없었다. 그들은 비록 한 번도 오즈와 만나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지만 매일 아침 아련실 밖에 와서 들어갈 수 있기를 기다렸다. 도로시가 들어가자 그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도로시를 보더니 그들 중 한 명이 속삭이듯이 말했다. 너는 정말 그 무시무시한 오즈를 만날 작정이니? 도로시가 대답했다. 물론이죠. 오즈가 절 만나주신다면요. 그러자 도로시의 메시지를 마법사에게 전해준 병사가 말했다. 아, 물론 그분은 당신을 만나주실 겁니다. 비록 그분은 자기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지만 말이에요. 사실 처음에 그분은 매우 화를 내시고는 내가 당신을 다시 돌려보내야만 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저에게 당신이 어떻게 생겼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당신의 은구두에 대해 말씀드리자 매우 관심 있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신 이마에 있는 키스 자국에 대해 말씀드리자 그분은 당신을 만나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종이 울리자 초록소녀가 도로시에게 말했다. 저 소리가 신호입니다. 이제 아련실에 혼자 들어가셔야 합니다. 소녀가 작은 문을 열자 도로시는 신비한 곳으로 씩씩하게 걸어 들어갔다. 그곳은 높은 아치 지붕을 가진 커다랗고 둥근 방이었고 벽과 천장과 바닥에는 커다란 에메랄드가 촘촘하게 덮여 있었다. 천장 중앙에는 태양처럼 밝은 빛을 내는 커다란 등이 달려 있었는데 그것은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반짝이는 에메랄드들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도로시의 관심을 끈 것은 방 한가운데에 놓여 있는 커다란 초록색 대리석 왕자였다. 의자 모양의 그것은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보석으로 빛을 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왕자 위에 몸이나 팔, 다리도 없는 거대한 머리가 놓여 있었다. 그 거대한 머리에는 머리카락이 전혀 없었지만 눈, 코, 입은 가지고 있었다. 그 머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거인의 머리보다도 훨씬 더 큰 것 같았다. 도로시가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 머리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머리의 눈동자가 천천히 돌아가더니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그리고 입이 움직이자 도로시에게 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위대하고 무시무시한 오즈다. 너는 누구고 왜 나를 찾아왔느냐? 그 커다란 머리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도로시가 예상한 것만큼 끔찍한 목소리는 아니었다. 그래서 도로시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저는 작고 연약한 도로시라고 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그 눈동자들은 생각에 잠긴 듯 한참 동안 도로시를 바라보더니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그 응구두는 어디에서 얻은 것이냐? 도로시가 대답했다. 이 응구두는 동쪽의 악한 마녀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저희 집이 그 마녀 위에 떨어져서 그녀가 죽었습니다. 네 이마에 있는 자국은 어떻게 생긴 것이냐? 하고 계속해서 목소리가 물었다. 그것은 북쪽의 착한 마녀가 저를 당신에게 보내면서 작별을 할 때 키스해 준 것입니다. 하고 소녀는 말했다. 다시 한번 눈동자들이 도로시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도로시가 진실을 말하는 것인지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오지가 다시 물었다.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도로시는 간절한 마음으로 대답했다. 저를 에마줌마와 헨리 아저씨가 있는 캔자스로 돌려보내주세요. 이곳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지만 전 당신의 나라에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없어져서 에마줌마가 몹시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그 머리통의 눈동자들은 3번 꿈뻑꿈뻑 하더니 천장 쪽으로 눈동자를 올렸다가 바닥으로 내리더니 아주 괴상하게 빙글빙글 굴렸다. 마치 방 안의 모든 부분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도로시를 다시 쳐다보았다. 오즈가 물었다. 내가 왜 그래야 하지? 왜냐하면 당신은 강하지만 저는 약하니까요. 왜냐하면 당신은 위대한 마법사이지만 전 단지 어린 소녀일 뿐이니까요. 오지가 말했다. 하지만 넌 동쪽의 악한 마녀를 죽일 만큼 강하지 않느냐? 도로시가 얼른 대답했다. 그건 우연일 뿐이에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커다란 머리가 말했다. 좋아. 이제 내 대답을 말해주지. 네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는 이상 내가 널 캔자스로 돌려보내줄 것이라고 기대할 권리가 너에겐 없다. 이 나라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만약 내가 마법을 사용하여 너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주길 원한다면 너는 먼저 나를 위해 뭔가를 해야만 한다. 즉, 나를 도우면 내가 널 도와줄 것이다. 도로시가 물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지가 대답했다. 서쪽에 악한 마녀를 죽여라. 저는 할 수 없어요. 도로시는 너무나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너는 이미 동쪽의 악한 마녀를 죽였다. 그리고 강력한 마법을 지니고 있는 은구두를 신고 있다. 이제 이 나라에는 악한 마녀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그 마녀가 죽었다고 나에게 말할 수 있을 때 너를 캔자스로 돌려보내주마. 하지만 그 전에는 절대 안 된다. 도로시는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커다란 머리의 두 눈이 다시 꿈뻑이더니 초조하게 도로시를 바라보았다. 마치 위대한 오즈는 도로시가 마음만 먹으면 그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도로시는 울먹이며 말했다. 전 이제까지 어느 것도 일부러 죽여본 적이 없어요. 비록 제가 원한다고 해도 악한 마녀를 제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어요?
위대한 마법사인 당신도 그 마녀를 죽일 수 없는데 어떻게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커다란 머리가 말했다. 나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대답이다. 악한 마녀를 죽이기 전에는 네 아저씨와 아줌마를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마녀는 사악하다는 것을, 엄청나게 사악해서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제 가거라. 그리고 네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날 만날 생각은 하지 말아라. 슬픔에 잠긴 도로시는 아련시를 나와서 사자와 허수아비와 양철나무꾼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오즈가 도로시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해했다. 도로시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난 이제 희망이 없어. 오즈는 서쪽의 악한 마녀를 죽이지 않으면 날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지 않겠다고 했어. 하지만 그건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녀의 친구들은 모두 안타까웠지만 도로시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 도로시는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엎드려 울다가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초록 수염이 난 병사가 허수아비에게 와서 말했다. 오즈를 만나러 저와 함께 가시죠. 허수아비는 그 병사를 따라 커다란 아련실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허수아비는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 에메랄드 왕자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 여인은 초록색 비단으로 만든 얇고 투명한 옷을 입고 있었고 흘러내리는 듯한 초록색 머리채 위에는 보석으로 장식된 왕관을 쓰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매우 화려한 색상의 날개가 나 있었는데 아주 얇아서 숨결만 살짝 닿아도 펄럭일 것 같았다. 허수아비가 자기 몸에 채워진 뻣뻣한 지푸라기들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으로 허리를 숙여 이 아름다운 요정에게 인사를 하자 그녀는 허수아비를 상냥하게 바라보면서 말했다. 나는 위대하고 무시무시한 오즈다. 너는 누구고 왜 나를 찾아왔느냐? 도로시가 얘기한 커다란 머리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던 허수아비는 매우 놀랐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저는 지푸라기로 만들어진 허수아비입니다. 그래서 저에겐 뇌가 없습니다. 제발 제 머리에 지푸라기 대신에 뇌를 넣어주시길 애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오지가 물었다. 내가 왜 그래야 하지? 허수아비가 대답했다. 왜냐하면 당신은 현명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외에는 절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지가 말했다. 나는 대가 없이 호의를 베풀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약속하지. 만약 네가 날 위해 서쪽의 악한 마녀를 죽인다면 난 내게 아주 많은 뇌를 주겠다. 그렇게 되면 너는 오지의 모든 땅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될 것이다. 허수아비는 깜짝 놀라서 말했다. 이미 도로시에게 마녀를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랬지. 난 누가 그 마녀를 죽이든 상관없다. 하지만 그 마녀가 죽기 전에는 네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다. 자, 이제 가거라. 그리고 네 임무를 완수하기 전에는 다시 나를 찾지 말아라. 허수아비는 슬픔에 잠겨 친구들에게 돌아와 오지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들에게 들려주었다. 도로시는 위대한 마법사가 자신이 본 커다란 머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요정이라는 것에 놀랐다. 허수아비가 말했다. 오즈는 양철나무꾼만큼이나 심장이 필요한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초록수염의 병사는 양철나무꾼을 찾아왔다. 오즈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그래서 양철나무꾼은 그를 따라가서 아련실로 들어갔다. 그는 오즈가 커다란 머리통보다는 아름다운 요정으로 나타나기를 바랬다. 나무꾼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만약 오즈가 커다란 머리로 나타나면 난 심장을 얻지 못하게 될 거야. 머리통은 심장이 없기 때문에
내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겠지. 하지만 아름다운 요정이 나온다면 심장을 달라고 간절히 애원해야지. 일반적으로 숙녀는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나무꾼이 아른실로 들어갔을 때 그는 머리통도 아니고 요정도 아닌 정말 끔찍한 야수의 모습을 한 오지를 보게 되었다. 그 야수는 크기가 코끼리만큼이나 컸기 때문에 초록빛 왕자는 그 야수의 무게를 겨우 지탱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야수의 머리는 콧불소처럼 생겼고 얼굴에는 눈이 5개나 되었다. 5개의 기다란 팔과 역시 5개의 길고 가는 다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두껍고 뻣뻣한 털이 온몸을 덮고 있었다. 정말 더 이상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괴물의 모습이었다. 그 순간에는 양철 나무꾼에게 심장이 없었던 것이 다행이었다. 있었다면 아마 공포로 인해 심하게 두근거렸을 것이다. 하지만 단지 양철뿐인 나무꾼은 비록 실망하기는 했어도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 야수는 크게 울부짖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위대하고 무시무시한 오즈다. 너는 누구고 왜 나를 찾아왔느냐? 저는 양철로 만들어진 나무꾼입니다. 저에겐 심장이 없어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심장을 갖게 해주십시오. 야수가 따지듯이 물었다.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나무꾼이 대답했다.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기 때문입니다. 제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오지가 이 말에 낮게 으르렁거린 후 무뚝뚝하게 말했다. 만약 심장을 갖고 싶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어떻게 말입니까? 야수가 대답했다. 도로시를 도와서 서쪽의 악한 마녀를 죽여라. 마녀를 죽인 후 나를 다시 찾아오면 그때 너에게 오지의 나라에서 가장 크고 가장 다정하고 가장 사랑이 넘치는 심장을 주마. 그래서 양철 나무꾼도 슬픔을 안고 친구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는 자신이 본 것은 무시무시한 야수였다고 말했다. 그들은 모두 위대한 마법사가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것에 매우 놀랐다. 사자가 말했다. 내가 들어갔을 때 만약 오지가 야수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 난 아주 크게 울부짖을 거야. 그러면 그는 겁을 먹고 내 부탁을 들어주겠지. 만약에 오지가 아름다운 요정으로 나타난다면 난 그녀에게 덤벼들려는 척하면서 내가 요구한 대로 하라고 위협을 할 거야. 그리고 만약 오지가 커다란 머리통으로 나타난다면 그는 나에게 자비를 구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그가 우리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할 때까지 그 머리통을 여기저기로 굴리고 다닐 거니까. 그러니까 아직 좋은 일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기운내, 친구들. 다음 날 아침 초록수염의 병사는 사자를 아른실로 데리고 가서 오지가 방에 있으니 들어가라고 했다. 사자는 즉시 문으로 들어가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왕자 앞에 타오르는 불덩어리가 있었는데 너무나 맹렬하고 시뻘겋게 타고 있어서 똑바로 쳐다보기가 힘들 정도였다. 사자에게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오지가 실수로 몸에 불이 붙어 타버린 게 아닐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자가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자 갑자기 불길이 강하게 일어나서 사자의 수염을 그슬렸다. 그래서 그는 몸을 덜덜 떨면서 엉금엉금 뒷걸음질로 문 근처까지 도망갔다. 그때 낮고 조용한 음성이 그 불덩어리에서 나왔다. 나는 위대하고 무시무시한 오즈다. 너는 누구고 왜 나를 찾아왔느냐? 사자가 대답했다. 저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겁쟁이 사자입니다. 당신에게 용기를 받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정한 동물의 왕이 되고 싶습니다. 오지가 물었다.
왜 내가 너에게 용기를 주어야 하지? 사자가 대답했다. 왜냐하면 모든 마법사들 중에 당신이 가장 위대하고 내 소원을 들어줄 능력이 있는 사람도 당신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불덩어리는 다시 한번 사납게 타오르면서 말했다. 서쪽의 악한 마녀가 죽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오면 너에게 용기를 주겠다. 하지만 그 마녀가 살아있는 한 너는 겁쟁이로 남아있을 것이다. 사자는 이 말에 화가 났지만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가 불덩어리를 조용히 응시하고 있는 동안 그 불꽃이 너무나 뜨거워서 사자는 꼬리를 돌리고 방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다. 사자는 친구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는 기뻤다. 그리고 마법사와의 끔찍한 대화를 얘기해 주었다. 도로시가 슬픈 목소리로 물었다. 우린 이제 어쩌지? 사자가 대답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 윙키들의 나라로 가서 마녀를 찾아내어 무찌르는 거야.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렇게 못하면? 사자가 단정적으로 말했다. 그러면 난 용기를 결코 가질 수 없겠지. 그리고 난 뇌를 가질 수 없을 거야. 하고 허수아비가 덧붙였다. 난 결코 심장을 가질 수 없게 될 거야. 하고 양철 나무꾼이 입을 열었다. 그럼 난 에마 주머니와 헨리 아저씨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되겠지? 하고 말하며 도로시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초록 소녀가 소리쳤다. 조심하세요. 눈물이 비단 옷에 떨어지면 얼룩이 지거든요. 그래서 도로시는 곧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우린 그렇게 해보는 수밖에 없어. 하지만 에마 주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위한 것일지라도 난 누군가를 죽이고 싶지 않아. 사자가 말했다. 내가 함께 갈게. 너무 겁쟁이라서 마녀를 죽이지는 못하겠지만 허수아비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도 같이 갈게. 하지만 난 너무 바보라서 너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는 못할 거야. 양철 나무꾼도 말했다. 난 마녀조차 해칠 마음이 없어. 하지만 네가 간다면 나도 너와 함께 갈 거야. 그래서 그들은 다음날 아침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나무꾼은 초록색 숫돌로 도끼를 날카롭게 갈고 자기 몸의 모든 연결 부위를 적당하게 기름을 쳤다. 허수아비는 자기 몸에 새 지푸라기를 스스로 채워 넣었다. 도로시가 눈을 새로 그려 주었더니 이전보다 더 잘 보이는 것 같았다. 초록 소녀는 친절하게도 맛 좋은 음식들로 도로시의 바구니를 채워주었고 조그만 방울이 달린 초록색 리본을 토토의 목에 묶어주었다. 그들은 일찍 잠자리로 가서 날이 밝을 때까지 푹 잤다. 그들은 궁전 뒤뜰에 있는 초록색 수탉의 힘찬 울음소리와 초록색 알을 낳은 암탉의 꼬꼬댁 소리에